때는 2024년. 문화콘텐츠학과에는 한 가지 기묘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바로 영화 파묘를 보러 간 학생들이 연달아 실종되고 있다는 것. 속보입니다. 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이 극장에서 집단으로 실종되어 수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대유행하는 파묘 영화를 본 몇몇 문코니들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파묘단이 되어버렸고, 아직 파묘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넘쳐나는 그들은 산이 가득 서린 채 부천을 떠돌고 있다. 그때 해결사 배상준 교수님이 나선다. 파묘단이 된 문코니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문콘의 평화가 달린 막중한 임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학번 최인혜라고 하고요. 파묘단이라서 파묘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촬영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 3학번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파묘를 너무 사랑하고 파묘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문화콘텐츠학과 2, 3학번 파묘단 윤승규라고 하고요. 왜 문코니들이 파묘 때문에 사라지는지 궁금해서 나게 되었습니다. 와, 왜 사라질까? 일단 저는 파묘를 3번 정도 봤고요. 파묘로 굉장히 만든 콘텐츠가 많아요. 제가 또 다른 동아리에서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데 파묘를 팟캐스트도 찍었고 여러 콘텐츠들도 많이 만들었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고 저는 파묘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파묘를 2번 정도 봤는데 그 이내 누나보다는 적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점들 많이 찾았거든요. 솔직히 제가 공포영화 잘 못 봐요. 근데 무서운 건 못 보는데도 파묘? 초호화 캐스팅? 심지어 한국형 오컬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고 갈 이유가 됐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도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보러 가지 않았나. 저는 원래 영화 볼 때 그냥 영화관 가서 그날 하는 영화 아무거나 골라보는 타입인데 입맛에 안 맞는 영화도 많이 봤는데 파묘는 딱 보자마자 이건 되게 오랜만에 큰 게 하나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 보고 되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가지다가 이게 1000만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정도로 파묘가 저에게는 인상 깊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포영화 되게 불무지잖아요. 맞죠. 이것저것 곤지암 정도만 입에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스케일이 큰 공포영화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최상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교수님도 모셨으니까 제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먼저 파묘가 이게 항일이라는 예상치 못한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그 서사도 되게 예상치 못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 후반부에는 이게 개인적으로 빈약하게 약간 끝나는 결말로 이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연출 같은 경우에도 좀 고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항일이라는 코드 그리고 반일이라는 코드가 중반부 이후부터 등장을 하죠. 네. 여기 좀 놀랬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실망, 장르 실망, 호러 영화가 또는 오컬트 영화가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한테는 항일 혹은 반일이라는 코드가 나한테는 더 신선하게 다가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호러 영화가 오컬트 영화가 반일 영화가 되어야 하는가? 전통적인 오컬트 영화를 기대했던 관객들한테 실망감을 왜 줬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일 영화가 정말로 되었거나 반일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장르 안에서, 장르 문법 안에서 이 영화를 봐야 되니까 오컬트 영화를 표방을 하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아마 미스터리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도 장르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호러 영화의 하위 장르인 오컬트 영화라고 봐야 해요. 오컬트 영화는 우리가 보통 심령 영화라고도 하죠. 퇴마사는 주로 서양에서는 성직자인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퇴마사는 주로 무속인들. 우리 이 영화에서도 곡성에서처럼 퇴마의식을 무속인들이 치르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우리가 한국형 오컬트 영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안에 이 영화는 끝까지 오컬트 영화로 머문다 그 증거가 들어있는데 아무리 항일 코드가 들어왔다고 해도 반일 코드가 들어와서 영화가 마치 독립영화 하는 그런 영화처럼 보이지만 세 명의 주인공들은 끝까지 무속인으로 머뭅니다. 우리가 장르 문법을 공부할 때 주인공의 직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무속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파묘에서는 귀신이 당한
일본 귀신이었을 뿐이야. 야. 이렇게 끝까지 영화는 오컬트 영화다. 중간에 아무리 항일 코드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 영화는 철저히 오컬트 영화다라는 거. 다만 그 코드를 항일의 모티브, 독립군의 모티브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귀신이 일본의 요괴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숨겨놓은 독일 요괴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가 전쟁 영화로 바뀝니까? 2차 대전 영화? 그렇지 않을 거야. 계속 오컬트 영화일 거야. 이게 일본의 귀신이라고 해서 항일 영화가 되고 독일 귀신이라고 해서 2차 대전 영화, 반전 영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항일 코드가 등장했다고 내가 장르에 실망을 느꼈다거나 굳이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항일 혹은 반일 코드,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 젊은 세대의 관객들은 그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어.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우리 세대는 이러한 내용을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터무니없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의 전통 문화나 그 민족 정기가 조금씩 훼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서로 일제가 백두대간의 쇠말뚝을 우리 정기를 끊기 위해서 박았다라는 게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 전혀 없이 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호러 영화나 오컬트 영화다라는 것만 알고 그러고 봤는데 교수님하고 비슷한 세대의 관객들은 충분히 듣고 자란 내용이라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컬트 영화가 항일 영화로 중간에 변하는 것에 대한 실망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항일 코드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하나하나 봤을 때 그 인물들 이름이 한인, 공길, 상덕, 영근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독립운동가 이름이라고 해요. 인물들이 입은 옷이나 머리색 같은 게 사방신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무래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자체는 오컬트 영화로 머물렀지만 이게 항일운동 영화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나는 영화를 보는 그 순간에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캐릭터의 이름이 독립운동가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 또 내가 알기로는 거기 등장하는 자동차의 번호가 네. 의미 있는 숫자들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815고 누구는 1945 해방의 날, 어떤 차는 뭐 3.1절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처 발견은 하지는 못했어요. 영화를 볼 때는 하나의, 나는 사실 그 정도는 애교라고 봐요. 알면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영화라는 게. 네. 기호 하나하나를 영화를 보면서 다 분석을 해낼 수 있으면 남들보다 같은 돈을 내지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그 관람하는 그 순간에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영화 전체의 이야기, 내러티브든 스토리든 간에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감독의 입장에서 어쨌든 항해 코드를 넣었는데 넣을 때 조금 더 치밀한 내용들을 넣고자 했을 수 있고, 캐릭터의 이름은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거든. 맞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는 우리 관객들도 캐릭터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배우의 이름을 언급하죠. 최민식, 김고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객한테 캐릭터의 이름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캐릭터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들을 부를 때, 언급할 때 아직 배우가 캐스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때는 철저히 시나리오 속에 캐릭터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또는 시나리오 작가나 그들한테는 이게 중요했을 거예요. 캐릭터 이름에도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까? 독립운동가 이름을 쓰지를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몰라도 충분히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이 영화는 그냥 오컬트 영화가 아니라 장르 실망을 혹시 할 수 있는 관객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영화는 한국형 오컬트 영화다. 한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속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무속이나 무당, 한국형 오컬트인 영화가 또 풍수지리도 등장하잖아. 이것도 한국의 전통 문화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최민식은 풍수 전문가로 등장하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영화에 오행이 들어갔어요. 뭐를 오행이라고 하지? 나무, 그쵸. 물, 불, 땅.
땅, 토, 네. 이런 거, 물, 수, 철이 들어가. 철, 금, 아. 그 원이가 철이잖아. 어, 불 맞아요. 타는 철. 맞아요. 그 오행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야. 전통 문화 콘텐츠예요. 그걸 종교로 볼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이 영화가 곱게 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그냥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평생 태어날 때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재일 수 있어요. 이 영화를 굳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없고 한국형 오컬트 영화니까 테마의식을 누가 치러야 돼? 당연히 무당이라는 캐릭터가 필요한 거고 한국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굿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고은의 굿 장면이 2번 이상 들어갔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파면은 한국 문화를 접목시켜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콘텐츠 그 기호와 코드를 가지고 오행과 풍수지리와 그 다음에 샤머니즘, 우속을 가지고 풀어낸 매우 흥미로운 한국형 오컬트 영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복성과 더불어서 한국형 오컬트 영화에 큰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출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뭔가 오컬트 영화 하면은 귀신이 좀 안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그 장르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파묘에서는 귀신이 너무 눈앞에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의 어떤 요괴의 모습이 너무 구체화됐다. 근데 원래 오컬트 영화에서는 귀신의 모습이 구체화됩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되죠. 악령이 깃든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을 치료하면서 테마의식을 치르는 거지. 우리 이내가 얘기한 귀신이 원래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라는 거는 호러 영화에서 오컬트라는 하위 장르 말고 일반적인 호러 영화에서 귀신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라는 영화에서는 결코 귀신이 등장하지 않아. 그 분위기만 만들어내지. 그래서 더 무서울 수도 있어. 대부분의 호러 영화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 악령이 어떻게 해서든 시각화가 되기는 됩니다. 우리 파묘에서는 그 요괴 캐릭터가 좀 구체화되는 거까지는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마치 슈퍼히어로 캐릭터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불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 실체로 돌아오고 하는 점은 조금 과장되기는 했지. 그런 장면만 보면 오컬트 영화에 조금 부적절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굳이 영화의 편을 들자면 우리 젊은 관객들이 보다 쉽게 이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영화를 끝까지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거는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젊은 관객들은 그런 슈퍼히어로 캐릭터에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실체보다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정신이 불로 변하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과장해서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를 그렇게 또는 그런 크리처물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는 입장인데 이 요괴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디어하고 그 창의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놀라면 놀랐지 부정적으로 놀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지적도 누군가 하긴 하더라고.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귀신이 미국에 있는 집에 이렇게 창가에서 문 열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원래 호러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장르법 안에서 맴돕니다. 노스페라투라고 하는 최초의 드라큘라 영화에도 드라큘라 백작이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주인공의 부인을 텔레파시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배를 한단 말이야. 벌써 드라큘라가 배 타고 건너가요. 대륙을 건너가. 그러니까 우리 파묘에서 본 그 장면들도 다 장르 코드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컬트 영화다, 호러 영화의 하위 장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엑소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그 신부가 죽음으로써 이게 현실에서도 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파묘는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약간 아쉬웠던 점도 있던 것 같은데 나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아쉬워하는 점 지나치게 해피엔딩, 지나치게 가족주의.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1000만을 돌파했을 거야. 살펴보세요. 1000만 영화 중에 언해피엔딩이 있는지 별로 없을 거야.
대부분이 해피엔딩일 거예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영화들이 천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결말이 너무 아쉬워요. 결말만 보면 진짜 내가 봐도 조금 유치한 면이 있어. 그래서 살릴 거면 봉길이만 기적적으로 살리던가 하고, 최민식은 미안하지만 그 캐릭터는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딸의 결혼식에 아빠가 죽어서 데리고 들어갈 수 없고, 봉길이는 겨우겨우 살아서, 그리고 김고은이 살아서 그 장면을 보고 아쉬워하고 미안해하고 언해피한 그런 결혼식을 치르는 장면으로 끝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그랬으면 천만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못 갔을 수도 네,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지금 듣기만 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누구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숙제를 얻어가거나 영화 네. 속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 맞아요. 우리는 관객으로서 해피한 마음으로 극장문을 나서고 싶지.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가 좋은 영화이기는 한데 그 여운이 남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여운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을 사실은 관객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좋은 영화이기는 해. 네. 그래서 파멸도 내가 보고 너무 재밌어 했는데 해피엔딩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연출과 관련해서 그 항일 코드나 반일 코드가 들어온 게 아쉽다고 하지만 나는 그 상상력은 매우 칭찬하고 싶은 게 쇠말뚝은 사실은 그냥 말뚝이잖아. 정말 큰 옷이란 맞아요. 말이야. 근데 쇠말뚝을 이 영화에서는 뭘로 치환했어요? 관으로 치환을 했잖아. 그리고 쇠말뚝이 어차피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의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박은 네네. 거잖아. 네. 그러니까 쇠말뚝이라는 그 물질, 머테리얼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의도를 창의력을 발휘해서 관으로, 그리고 관 안에 있는 요괴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점이 매우 신선하고 좋았어요. 매우 칭찬하고 싶어. 그래서 그 요괴가 귀신이지만 결국 뭐로 봅니까? 불타는 쇠말뚝으로 보잖아. 아쉬운 점 두 번째, 이 불타는 쇠말뚝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을 지나치게 너레이션을 통해서 구구절절 설명한다는 거야. 영화적이지 않아. 맞아요. 너레이션은 꼭 필요할 때 영화적 장치로 써야지 설명하는 사람으로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 요괴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계속 숨겨뒀잖아. 근데 그걸 한 번에 마지막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너레이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불타는 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너레이션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영화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너레이션도 영화적 장치이긴 한데 지나치게 설명적이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영화 초반에 음향 유행이 되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마저 나레이션으로 설명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속인들의 모습이나 그런 게 영화적 장치로 어떤 무속인의 행동이나 설명을 통해서 조금 암시가 됐으면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후반부가 설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지나치게 너레이션을 통해서 설명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대사가 그거잖아요.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근데 이 대사가 영화의 전체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보통 이 영화를 두고 전반부는 오컬트 영화고 후반부는 항일 영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이걸 말씀하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대사 하나가 영화의 전체적인 형식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내용이 곧 형식이고 형식이고 내용이니까 이 영화가 절반이 이렇게 접혀있다. 그 질문 역시 내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내용이 곧 형식이고 형식이고 내용이다는 대사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내용은 메시지지 대사를 통한 줄거리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내가 언급한 그 대사는 영화 속에서 중요한 암시는 될 수 있으나 그 대사 하나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형식이 끝까지 오컬트 영화로 유지가 된다. 코드를 갖고 왔을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1000만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것보다는 100만 영화 10편이 나오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